우리는 다시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호흡이 가능해. 너랑 나는 법을 묶여있잖아. 그리고 네가 나랑 헤어져? 야, 너 나랑 재산 분할해야 돼. 네 엄마 아빠가 얼마나 멋지게 생각 안 나? 여기 앉으면 될까요? 저희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마인드 이슈의 새로운 코너 대담한 사람들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자의 길을 정말 대담하게 걸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분은요, 우리 이호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렇게 쓰세요. 결국 뚝딱 망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하는 이호선입니다. 오늘 우리 마인드 이슈 대담한 사람들 코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가장 또 존경하는 권수윤 교수님과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국민 상담사가 되셨는데 인기를 실감하십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제가 교수님 제자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교수님 첫 번째 조교였고 내가 제일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제자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걸 배운 선생님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네. 이를테면 네가 잘났지만 네 잘난 것을 모두 드러낼 필요 없고 네가 못났어도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걸 네. 제가 배운 선생님이 교수님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가족이 더 제일 기쁘시겠지만 우리 이호선 교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걸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아마 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정도밖에 기뻐 못하요. 아니 제가 들어올 때 업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좀 허리가 안 좋아요. 요즘. 저도 엎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교수님 업어드려야죠. 아유. 제가 이제 방송을 보면 살짝 제가 아는 이호선 교수님보다 좀 세게 그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호랑이 상담사님, 또 이번 프로그램도 좀 이렇게 세신 분 아닌가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아닌데. 고양인데. 여리고 막 그러신 분인데. 그러진 않아요. 그냥 평균값인데. 예. 값인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혼수녀 캠프에서 상담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상담의 방식이랑 거의 똑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약간 성질이 급한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내 식구면 그리고 오늘 만나고 이제 다음번에 만날 기회가 없다면 난 이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이면 내 자식이라면 어떨까? 저랑 또래라면 내 친구라면 아니면 내 언니라면 내 바로 밑에 동생이라면 그러면 더 마음이 급해지는 거지. 빨리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객관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네. 상담 현장에서 공감이라는 말을 쓰지만 저는 공감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쓰신 책 중에 진짜 좋은 말이 있잖아요. 감정이 다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자면 공감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이 다 나쁘지 않은 것처럼 공감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라 어떤 공감은 그 사람의 삶을 오히려 악화시키거나 좋지 않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상담이라고 하는 현장 자체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너무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제공해서 이 사람도 스스로 어긋난 길을 가거나 경우에 따라서 상담자도 자기를 지키는 방식 때문에 오히려 상담을 굉장히 루즈하게 만든다. 이런 게 제 성격이 좀 안 맞더라고요. 이게 또 편집을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감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직면을 시키는데 이 공감 앞자락을 다 자르니까 아니 저분은 그냥 바로 얘기하네. 그러니까 상담 전문가들도 이호선 교수님은 좀 직설적이고 너무 이렇게 직면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분들하고 라포 없이 그냥 말이 안 되잖아.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흘러 넘칩니다. 그럼 오랜 시간 만나고 사실 짧게 편집되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에 대한 사랑이나 제가 내 남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정만큼은 그럼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쁜 감정을 전 늘 이제 변호하는 학자로 이제 살아왔는데 이 나쁜 감정의 유형을 한번 제가 알아보자 이런 검사를 만들었잖아요. 이 상담의 최고봉에 계시는 우리 이호선 교수님은 나쁜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시나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검사를 좀 해보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최고봉 아니고요. 열심히 배우고 이제 쭉 이렇게 넘기면 40문항이었는데 일단은 그것들을 되게 정제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게 제일 먼저 느껴져요. 왜냐면 문항을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관심을 두는 건 부사예요. 가끔
역시 전문가셔. 이런 식으로. 제가 일부러 좀 자주 뭐 종종 이걸 많이 넣었어요. 왜냐면 한 번만 느껴도 체크를 하면 너무 많이 체크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그 부사들을 뺐으면 저도 거기 중에 뭐 환자였어. 네. 그런데 뭐 자주, 가끔, 종종. 그래? 종종은 아니지. 음. 뭐 그렇다고 자주는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항목들은 또 배제하게 되잖아. 네. 몇 개 체크하는. 예, 저는 이제 한 5개 정도 체크한 사람인데. 5개요. 예. 저는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예. 관계 폭발력이 2개. 이거는 강한 원심력. 이게 이제 역시 사이다가 맞아. 그다음에 저는 이제 관계 회피형인데 이제 조심스럽게 표출하는 눈치 보면서 표출하는 것도 하나 체크하셨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 다 어쨌든 이제 숨기기보다는 이제 잘 표출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보통은 폭발력을 좀 많이 체크하는 분들은 때로는 막 갑질도 하고 막 화 안 내리는데 화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원심력뿐만 아니라 반대로 구심력도 좀 살펴보시라. 혹시 자존감이 요즘에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막 자꾸 건드려지니까 엄한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 이제 알아보시라라고 하는 이제 검사인 거죠. 2015년 봄에 K본부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그때 제목이 거리의 새로운 공포, 분노 범죄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자기 차를 좀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내 앞에 끼어들었다가 막 화가 갑자기 나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남의 차를 부시는 왜 한국 사람은 자꾸 이기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 이긴 다음에 또 그렇다고 좋지도 않아.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럼 왜 이렇게 이런 분노 조절 장애와 관련된 이슈가 많아지는가? 네. 화병이 어떤 세월 속에서 자기 안쪽을 태워가는 과정이었다. 음. 분조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외부를 태우는 과정이거든요. 예. 내부 자기 안쪽은 조금 더 손상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좀 의지 표명이고 그거를 단순히 신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분출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상해를 입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태우는 요소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기 시작한 독방 세대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양보를 해야 되는 한 방에 여러 명이 같이 살아왔던 내 가족 때. 그렇죠. 그런 문화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우리가 권리 문화나 존중 문화가 이 독방 세대부터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좀 잘 살기 시작하면서 각자 방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보시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그때부터는 이제 침범 문화가 시작되는 거죠. 노크를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그냥 들어오면 나에게 침범이야. 그리고 이렇게 존중받는 문화의 이제 왜곡된 형태가 나를 조금이라도 존중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 라고 하는 약간은 왜곡되고 또 감정 과장이 된 그래서 스스로도 통제할 여력이 없는 좌절 경험이 없는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감정의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볼수 거기에 또 있겠네요. 뭐가 하나 있냐면 독방 세대가 독방만 가진 게 아니라 햄버거 세대예요. 요 세대 때부터 사실은 이제 부모들이 잘 먹기 시작했고요. 아이를 갖고 잘 키우기 시작했고 네. 요때부터 애들이 딱 태어나잖아요. 네. 얼마나 발육이 좋은지 가방면 바로 학교 가는 세대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세대가 독방 속에서 누군가에게 침범을 받거나 혹은 좌절의 경험이 그 과거 세대보다 훨씬 더 적었고요. 두 번째, 에너지는 풍성한 거예요. 잘 먹고 키도 크고 몸도 비만해지고 그러면서 독방이고 또 아파트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외부로 충분히 발산할 만한 놀이터의 부재 이런 경험이 함께 그렇죠. 저는 복합적으로 예, 있다고 예.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의 에너지가 분출되지 않으면 분노가 올라가고 네. 또 분노가 조금 더 빠르게 형성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발달과 발전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정서부산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러냐? 네. 말씀하신 대로 이기려고 하는 공간에 친구는 없어요. 상대방은 무조건 내가 이겨 먹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지. 네.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도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이런 경쟁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더 나은 것에 대한 부러움이라고 하는 건 이기심과 함께 인간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늘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다만 분명한 건 내가 이기려고 한다는 건 일단 첫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대상을 이기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유사하거나 거의 비등한 능력이나 혹은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이긴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긴다는 건 뭐랄까 약간 아찔하고 짜릿한 경험이잖아요. 약간 전 오르가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격차가 많이 나는 사람을 이기는 건 이긴 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원래 그냥 이긴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우월의 상태이기 때문에 승리의 과정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유사하거나 이겼을 때 쾌감이나 성취감이 있는 그 대상일 때 가능한 거잖아요.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제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엔 약한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돌보는 거였고요. 또 나랑 유사한 사람들은 협업하는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경쟁도 하지만. 네, 근데 지금은 약한 자도 이겨야 되고요. 비슷한 사람도 이겨야 되고 강한 자가 있으면 끌어내려야죠. 이런 일종의 질투 만연의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이게 제가 그냥 작은 생각으로 네. 볼 때는 이 사회가 언제부터 우리 일상 속에 자본이 다른 방식으로 정신을 잠식하게 됐는가? 저는 거기에 관계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M세대와 Z세대가 들어올 때 그때가 이제 MB 정부였어요. 그때 교과 개편이 됐습니다. 교과 개편이 있으면서 그때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해외에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교과에도 막 녹아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전의 세상에서는 배제를 했던 이 속물 세계를 기꺼이 이 온몸으로 수용하는 첫 번째 세대가 저는 M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다 자본의 아들, 자본의 딸로 그렇게 성장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꼭 우리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네요. 그렇죠. 전 세계가 어떤 신자유주의 경제에 매몰되면서 예전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좀 겸손하고 뭐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 반대로 이걸 뭐 자랑하고 플렉스를 해도 괜찮은 문화로 이제 바뀌어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힙합이 막 들어오고 네. 막 이렇게 금사슬이 막 나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를 과시하고 브랜드 딱지가 밖으로 나와서 붙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네. 이제 젊은 세대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명품을 추구하고 네. 저는 뭐 명품이라고 안 부르고 사치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를 의료주고 과시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보이는 방식이 겸양이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학적으로 거기 있다라고 판단되는 자기 한쪽에 정제된 형태의 열매가 아니고 일단 약간 인스턴트죠. 강하고 달고 단짠, 화끈하고 얼얼하고 이런 것에 대한 민감성이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고조됐는데 이게 다 자본의 물이 만들어낸 착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좀 이제 겸손하고 덕성 있는 분은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오래 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우리 속에 있는 간절함이나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했던 수많은 그 지적인 열매들과 그 소망의 방들은 전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새 친구들이 물론 모두가 다 쇼펜하우어를 보고 모두가 다 니체를 읽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이해해주는 문장들을 뽑아가지고 자기에게 가져다가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할지언정 그건 본인이 가져온 것도 있지만 이 시대의 트렌드라서 이런 것들이 또 먹히는 것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저는 쇼펜하우어는 살아있고 아직도 니체는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니체의 제게 와서 닿았던 문구들과 지금 세상의 젊은 층들이 보는 이 니체의 문구는 과연 다른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식의 세계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세계의 여러 축적물들이 좀 죽지는 않았다. 무의식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무의식적인 이 인류의 지혜, 이 호모 사피엔스의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경험들은 필요한 순간에 다시금 전 또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을 뿐이죠. 이 불안이 높은 세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때 나와야 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즉시 증문즉답처럼 나와야 되는 호흡이 짧아진 세대에게는 이런 자본의 첫 번째 인상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여전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고독이나 우리가 알고 있던 수많은 간절함, 그리움, 소망, 또 박탈, 결핍 이런 요소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또 뭐 신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심리학이나 다 인간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인간의 중심에는 이제 심장, 그 심장 안에는 사실은 온도라는 개념, 나를 보호하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이해하고 동시에 이런 것들이 나 혼자만의 이런 공간에서 나는 혼자 내 모닥불을 쬐겠다가 아니라 사실 모든 연결하고 싶은 여러 연결에 대한 소망들이 다 있는데 이것에서 배제될까봐 내가 두려움을 느끼니까 아니 내가 밀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소망들이 다 우리가 뭐 BC 4세기 뭐 플라톤의 이야기나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나 다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마치 변주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소망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 이 이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더 잔혹해지고요. 또 배려가 좀 적어지고 연민이 말라버린 것 같고 네. 이런 양상들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쪽에서 여전히 뛰는 심장은 작고 여린 심장인 건 여전하다. 그리고 이 심장이 강해지고 폭발적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여전히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온도에 대한 그림도 있고 내 자신도 보호감이 필요하다는 건 선명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기는 것과 지금의 이기는 개념이 형식적인 표피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안쪽의 스토리는 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조금 더 다시금 연결하고 친밀하게 만들려면 심리 상담사의 역할이 참 클 것 같은데. 참 좋은 말씀인 게 뭐냐면 누가 읽어줘야 되거든요. 예. 저는 모든 인간은 우리가 to read, 누군가의 마음을 읽고 싶어요. 근데 to be read예요. 예. 읽히고 싶은 마음이 더 크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읽어줬으면 하는. 그렇죠. 나를 읽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인생을, 네, 내 예. 마음을, 네, 예. 내 삶을, 그렇죠. 내 관계를 네. 누가 읽어준다는 건 그 한면으로는 누군가에게 인정일 수 있어요.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나에 대한 누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지금은 간절함을 넘어서 약물이 나의 친구가 되는 그리고 더 이상 내게 상처를 그렇죠. 주지 않을 것 같은 AI가 내 친구가 되는 이제 이런 최소한의 상처로 최대한의 공감을 얻어내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자본의 논리잖아요. 예. 가장 적은 투자를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내는. 그러네요. 네. 이런 양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하여튼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과정에 심리 상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상담 영역이 지금 굉장히 저는 가파르게 또 다른 시대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엔 사실 정신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을 네. 담당하고 계셨고 또 실제 저는 지금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정말 좋게 생각하는 게 요 세대부터 자기 발로 걸어서 정신과를 가기 시작했고 네. 제 발로 걸어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는데 네, 예. 이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정신과도 넓어졌지만 상담 영역도 넓어졌어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과거 몇몇 안 되는 전문가들이 다수의 심리를 또 다수의 마음을 감당을 했었다면 지금은 정말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또 여러 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거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분석을 다채롭게 여러 이론들, 학파들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사람한테 가면 이런 방식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저 사람에게 가면 이런 방식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전문가의 다양성.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몰이 많아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 이제 대중들이 이제는 무지하지 않잖아. 모두에게 지식은 다 열려 있고 모두가 다 심리학자고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힘을 다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힘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는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요 브릿지 다리가 없어요. 요걸 이제 심리 상담가가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 있는데 야 이 다리를 통해서 요 렌즈를 통해서 보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런 그림인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주제는 이런 단어인 거야 라고 맞아요. 위에서 나를 네. 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손을 잡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위에 올라가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조망하게 하는 이런 능력이 엄밀히 말하자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수다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심리 상담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객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하늘에 올라가서 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성장 사다리 그리고 시야의 사다리를 성장 사다리. 이런 예. 그 심리 상담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관계가 좀 더 일찍 나한테 왔어야 되는데 교수님만의 이 관계는 더 이상 아니야.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저는 가장 대표적인 동반 의존 관계는 끝나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동반 의존이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중독 상황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알코올 중독이건 아니면 도박 중독이건 네. 여러 종류의 뭐 그게 물질 중독도 있고 비물질 중독도 있고 되게 다양하긴 하지만 네. 일단 중독이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이 이미 함몰돼서 본인을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본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을 지탱해주는 누군가의 실질적 인프라를 형성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 있다. 그러면 이 알코올 중독 이 사람이 눈 뜨면 술 마시고 누우면 토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이 사람이 일도 못해. 그러나 이 사람은 여전히 밥 먹고 있고 술 마시고 있고 술을 살 돈이 생기고 이거는 다 그 옆에 배우자가 혹은 그 가까운 가족이
또 다른 의무로 양으로 견디다 못해 술을 사주던 아니면 불쌍해서 살펴주건 아니면 이 사람에게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혈연으로서 마지막 의무를 다하는 것이건 간에 누구든지 이 환경을 지금 구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 돌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이 사람 술 살 수 있도록 밥 먹일 수 있도록 또 이 사람 토한 거 치우고 똥 싼 거 치우고 하면서 도박하는 사람한테 돈 대주고. 그렇죠. 이 모든 상황 속에 나는 없어지고 이 사람을 돌보는 것만 남아있다면 그 사람을 딱 빼고 나면 나는 텅 비어있거든요. 이 돌보는 사람마저도 이 사람에게 중독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 이걸 일종의 심리적 강한 의존이라고 보고 그건 상호 간에 같이 연결돼 있는 중독 상태라고 보고 결국 이제 관계 중독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관계 중독이라는 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이해하기가 편하시게. 네. 근데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닌 거죠. 그렇죠. 병리적인 관계인 매우 거죠. 병리적인 관계이고 결국은 나를 잃어버린 그 관계는 이제 끝난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증발됐는데 이걸 과연 관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직 상대방을 위해서만 이게 중독자든 뭐 내 가족이든 어쨌든 나는 없어지고 상대방만 네. 위해서 존재하는.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는 그 순간 나는 일단 내가 아닌 사람인 거다. 그러면 관계도 의미가 없고 그 관계는 끝난 관계다. 끝난 관계일 뿐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증발시키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끝난 정도가 아니라 내가 훼손된 관계라고 보죠. 그래서 이런 동반의존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너무 병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걸 약간 그 대중적인 의미로 좀 풀어가면 이 의미가 결국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나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나라는 사람이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을 걸어갈 때 내 길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이 된다면 요거는 내가 증발된 그 상태, 일종의 관계는 끝난 상태, 내 역사가 그의 역사에 매몰돼 버리는 네. 모든 상황은 저는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정말 전문가적으로도 그렇고 뭐 일반인들도 이렇게 좀 깊이 한번 숙고할 만한 기준인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살아 있어야 관계도 의미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 제가 여러 해 전에 라디오 이제 패널로 한번 나가서 돌발 질문하는데 교수님도 혹시 어려워하는 관계가 있네요. 어려운 관계가 있니? 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물어보시면 당연히 있죠. 무슨 관계입니까? 아니 가족 관계지. 그랬더니 놀라는 거죠. 그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인데 뭐 사랑이 넘치고 뭐 그래서 힘든 거다. 우리가 욕구가 크고 우리가 가족한테 바라는 게 많고 그러니까 충족 안 될 가능성도 훨씬 높고 그러니까 더 화도 많이 나고 더 뭐 모질게도 되고 그러는 거다. 그랬더니 이해가 된대. 가족은 저절로 잘 되는 줄 아는 거지.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가족들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노력 많이 해야 돼. 그건 뭐 나도 그렇게 공감하는데 왜 이렇게 잔인해지는 겁니까? 가족에서 더 잔인해지는 건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이제 잔인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또 범위를 어떻게 예, 보통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심하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니까요.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건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 사람마다 누구나 적이 있잖아요. 예, 예. 혹은 흉보는 사람도 있고 권수영 교수님은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권수영 교수님을 밀어내거나 흉보는 사람을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다만 권수영 교수님이 언제 벌벌 떠는지는 알죠. 사모님 얘기나. 지금도 오금이 막 저리는데 갑자기. 근데 그게 제가 네. 볼 때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정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가족은 이거야. 가족이란 네모다. 보통 예, 그렇게 예, 얘기하는데 예. 자기 정의 안에 있는 혈연의 집단이 우리는 천륜이라고 생각하고 배신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생각한 그 윤곽에 당연히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당연히라고 하는 말이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것이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면 이게 너와 나 사이는 그냥 사이가 아니잖아. 우리는 이혼도 안 돼. 예. 너와 나는 피를 나눈 사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공동의 부모를 가지고 있잖아. 거대한 근원에 대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뿌리서부터. 사람이야. 근원은 네. 우리를 배신할 수 없고 네. 또 근원을 배신해서는 안 되고 근원 속에 나온 자들은 함께 협업해야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가장 거대한 하나의 이 혈연의 왕국을 유지하는 건 일종의 당연한 과정이자 의무의 과정이고 이런 것들이 서로를 책임져야 되는 마지막 보루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예, 있는데요. 저는 가족은 천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천륜일 것 같으면 가족이 저는 더 많이 배려하는 혈육의 근간을 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배려를 해야만 하는? 배려하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의지인 거예요. 의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의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족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만 있다면 고통스러운 관계로 들어가는데 의지가 있다면 이건 대단한 관계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아주 단단한 틀 같은 거라 내 머릿속에 있고 우리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해체가 불가능하고 해체된다는 건 불행인 아주 첫 번째 출발점이 가족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해체되지 않기 위해서 너와 내가 가로축, 세로축이 만나서 서로 사각형을 딱 묶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한쪽이 무너지기만 해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네모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면 구멍이 하나 나면 이건 이미 동그라미가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네모의 한 부분이 귀퉁이 가해도 상상의 네모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동그라미의 한 부분이 없어지더라도 이 한 부분을 상상의 선으로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좋은 비유시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을 때 이미 파괴감, 우리 가족의 해체감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게 유지돼야 되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네모를 누가 해체한 거야? 이제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누가 했는지 그 가해자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가해자가 누구 하나 있겠죠. 그게 첫째, 나는 아니야. 그러면 이 가족이라는 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이제 변동되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언제일까요? 결혼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야, 처음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관계에 위기를 경험할 때? 거리거나 위기를 경험하는 건 꼭 내가 그 결혼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가족을 형성하기 전에 원가족 때부터 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전제들이 우리한테 있었으니까 이때부터도 우리는 일종의 좌절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안에 갖고 있다가 그렇죠. 살아가면서 첫째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 나는 노력하는데 상대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공평성도 있는 거고요. 실제 내가 노력했을 때 내가 얻는 것이 실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수혜보다 내가 더 적어 노력한 자가 이거 이제 배신인 거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세월 속에 누적이 되면서 그렇게 가해와 피해가 그렇게 피해 심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공평성 이런 요소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위태로운 결정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다른 가족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원가족과 함께 살 때는 이 가족이 공격적인지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 잘 몰라요. 왜? 하나의 값 안에 들어있으니까 비교값이 생기잖아요. 또 다른 집을 봤더니 이 집은 달라. 어렸을 때도 남의 집 가서 친구 집 가서 이제 보게 되기도 하고 평수도 보고 물건도 보고 그 그렇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친밀성도 보고 말의 태도나 부모가 내 친구에게 하는 말하는 방식이나 그 부모가 내가 친구로서 그 집에 갔을 때 내놓는 과일의 종류도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A라는 세계와 B라는 세계에 대한 비교가 시작이고 비교의 개수가 많아지다 보면 그 가운데 우리 집이 다른 평균값에 비해서 위치가 어딘지가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지. 네. 인격의 자리, 또 경제적 자리, 관계의 특성의 자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머릿속에 대차대조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이제 비정상성이 이제 발동이 되게 되죠. 근데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가족 내에서 우리가 크게 분노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 기대했던 바가 오지 않는 건데 그 기대했던 바라는 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노력한 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주지 않는 것도 있고요. 일상적 공격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다시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회복이 가능해. 그렇지. 그러면 내가 한 번 만나고 그러면 좀 조심할 텐데 아이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뭐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너랑 나랑 법으로 묶여 있잖아. 그리고 네가 나랑 헤어져? 야, 너 나랑 재산 분할해야 돼. 네 엄마 아빠가 얼마나 못지는 생각 안 나? 이런 식으로 그러네. 우리가 사실상 정서적인 이런 기본적인 보호대 같은 게 굉장히 생각보다 취약해요. 근데 그 취약한 것들을 당연하고 단단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이 단단한 것들은 경우에 따라 부러지잖아요. 부러지면 회복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가족 간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분기되어 가는 그 과정 거기에 일상적 공격성이라고 해서 꼭 다시금 회복이 돼야 되지만 사실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상처가 하나 난 것을 또 후벼 나중에는 이게 이제 염증을 넘어서서 점점 커지네. 이제 절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것도요 저는 약간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민감성이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통증 민감성이 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썩어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가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민감해. 마치 온 세상 가족들은 다 벗겨진 마찰에 의해서 찰과상을 입혀졌을 때 말초 부인이 더 예민하고 아프잖아요.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가족에 맞아요. 대한 민감성이 더 크고 민감성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문제들, 또 여기에 대한 해석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가족에 대한 상대적인 행복감,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내 벗겨진 손가락은 암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교했던 그 경험들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민감성과 이런 또 일상적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있네요. 요소들이 네. 같이 응집이 돼서 내가 가족을 이제 성인이 되면 재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족을 내 것으로 삼을 것인가, 남의 것으로 삼을 것인가 싶을 때 남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상 뭐 상관없어요. 내 것이라 생각하면 더 민감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내 가족을 더 무겁게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은 불행하다라고 느끼거나 내 가족은 해체돼야 마땅하다. 내 가족은 나에게 가해자다. 이렇게 더 무거운 가중 처벌과 같은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상황들이 나만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억울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나만 좀 사업 망하면 억울한데 다 망하면 또 괜찮잖아요. 네, 저만 이상해요.